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 섬찟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등굣길 괴담이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실제로 겪었다는 증언이 종종 나와 더욱 소문이 무성해졌다. 지하철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약 20분가량 걸어가야 했고 그 길은 주택가를 지나 산길을 끼고 이어져 있는 작은 오솔길이었다. 아침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 길을 따라 등교했지만 몇몇 용감한 학생들은 더 빠른 지름길을 선택하곤 했다. 그 지름길은 오래된 불단곶길로 불리며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불단곶길 중간쯤 오래된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 괴담은 시작된다고 한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급하게 등교를 하기 위해 이 지름길을 선택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둑어둑한 길이었지만 지각을 면하기 위해 그는 정자를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정자를 통과하려던 순간 정자 끝에 웬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는 듯했다.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가 정자를 벗어나려던 차야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외쳤다. 여기 같이 앉아있어줘.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달리 도망갈 곳도 없어 주춤주춤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녀의 곁에 잠시 앉았다. 그리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10분 남짓의 시간은 그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잠깐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뒤를 돌아봐 줄래? 그는 몸이 굳은 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점점 더 강하게 쥐었다. 할 수 없이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의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앞을 돌아보려 했지만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그렇게 간신히 학교에 도착한 그는 친구들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다만 며칠 후 같은 길을 걷던 또 다른 친구마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 그 후로 그 길은 흐름 정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 후로 그 지름길은 아무도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드물게 그 길을 지나쳐가는 용감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조금씩 추가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인해 한동안 폐쇄되었던 그 길을 정비하게 되었다. 준비된 일꾼들이 나무를 베고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 들려주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무심코 정자 아래쪽을 파헤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작고 예쁜 단추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정자에서 울고 있던 그 여자와 닮아 있었다는 게 목격 당시 현장의 사람들의 설명이었다. 이 발견과 동시에 등굣길의 괴담은 또다시 더 많은 이야기를 낳으며 전설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새롭게 변주되며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학생은 아직도 등굣길에서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본다고 증언하곤 했다. 이 괴담은 여전히 그곳을 지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심어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 이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이웃들도 친절했다. 그는 이런 마을에서 평화롭게 지낼 계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마을 근처의 산책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 자연을 사랑했던 그는 자주 그 길을 따라 산책을 하기로 했다. 산책길은 나무들로 울창했으며 가끔씩 새들의 지저귐과 강물 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이곳에서 산책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그 집은 몇십 년 전 불의의 사고로 가족 모두가 죽은 후로 비어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철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집 근처를 지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집을 나와 산책길을 따라 걷다가 이번에는 호기심에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폐가의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철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집 안을 둘러보았다. 집 안은 혼란 그 자체였으며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서자 철수는 왠지 모르게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불안하게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그는 낡고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에는 과거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모두 지워져 있었다. 그 순간 철수는 등 뒤에서 났고 희미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깜짝 놀란 그는 재빨리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철수는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발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발로 차서 떨어뜨린 낡은 나무 상자였다. 철수는 그 상자를 열어봤고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의 날짜는 그 집이 비어지기 몇 주 전의 것이었다. 그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에는 과거 그 집에 살던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점점 더 불안정하게 변해갔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분이 오신다. 숨을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철수는 다시 한번 그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와 산책길을 따라 다시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귀에는 마치 누군가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발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철수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결국 그날 밤 쪽잠을 자기로 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철수는 다시는 그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그는 그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밤만 되면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철수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야 했다. 철수와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다시는 사람을 받지 않기를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마을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허구의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실감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일 수 있다. 공포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지만 항상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생 신분으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다. 고민 끝에 구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다. 이 카페는 낮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고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거의 손님이 없는 고요한 장소였다. 사장님은 이런 환경 덕분에 업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미소 지으셨고 나는 조금 불안했지만 덕분에 학교 공부도 병행할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일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다. 낮에는 종종 두세 명의 손님이 오고 갔지만 저녁에 접어들면서는 정말 고요해졌다. 매일 밤 다들 즈음엔 나 혼자 카페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님이 전혀 없어 조용했던 저녁이었다. 나는 마감을 준비하며 카페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벽에 걸린 시계가 갑자기 서서히 멈춰버리는 것이다. 처음엔 배터리가 다 된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순간 마치 머리카락을 곤두세우는 듯한 오싹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며 모른 척하려 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컵이 저절로 틱틱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거나 분명히 정리해둔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카페 끝쪽에 있는 작은 화장실에서 야릇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가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것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사람의 속삭임처럼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서둘러 다들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손님은 역시나 없었고 나 혼자 카페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당혹스러운 마음에 휴대폰 플래시를 켜 방을 비추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듯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놀라서 재빨리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어디론가 끌리는 듯한 기분이 들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카페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나는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겨 그 방향으로 향했는데 결국 그 끝에는 그 작은 화장실이 있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거울 속에 비친 나와 눈이 마주치고 나는 순간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거울 속 내 뒤에 희미하게 다른 형체가 서 있었던 것이다.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눈물이 나왔고 나는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카페에 나가지 않았다. 사장님께 사정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이후로도 한동안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몇 달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카페에 대해 탐문을 해보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 카페는 수년 전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그로 인해 손님이 끊기고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그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기에 나처럼 그 곳에서 일하거나 방문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경험을 한 이후 나는 비로소 그 화장실에서 들었던 속삭임과 거울 속 형체가 누구였는지를 알 것 같았다. 아직까지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나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를 장소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